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내일이 광복 75주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그리고 긴 장마에 수해 피해 지역도 있고 정신은 좀 없습니다. 광복절에. 그런데 광복절의 의미 되새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 이슈들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현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네, 오늘도 멋지십니다. 왜? 네, 뭐가 멋져? 넥타이가 좋아 보이셔가지고. 아이고 참. 네. 이거 비싸기는 한 거지. 네, 풀러놓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장관님, 내일이 광복 75주년입니다. 광복절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의미 있는 일인데 이번 광복절 맞는 기분 어떠신지요? 글쎄 그 광복 75주년 북한식으로 하면은 정주년, 우리식으로 하면 끝까지는 하기 때문에 네. 뭔가 남북 관계가 좋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었더라면은 큰 행사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시점인데 이게 남북 관계가 2019년부터 스톱이 되고 네. 더구나 금년 6월 달에는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고 남북 관계 전부 지금 얼어붙었죠. 예. 얼어붙은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이게 북쪽에도 지금 비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예.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물자를 남쪽에서 민간단체가 보내고 있죠. 보내고 있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가 없으면은 받을 없겠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그다음에 수해 및 장마, 네.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눈코 뜰 새가 없는데 그런 데다 대고 우리가 물색 없이 우선 75주년 광복절이라고 해서 내일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지금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예. 무슨 얘기가 나간다는 게 오히려 지금 생뚱맞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북에게도 그리고 일본에게도 던져서 이 물꼬를 좀 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리상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칙론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북쪽에들은. 아, 그래요? 앞으로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다시 또 관계 개선을 향해서 우리 손잡고 나가자 하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일본을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물론 수출 규제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한테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일본한테도 한마디 할 거는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또 고착돼 있죠. 재산 압류지 예. 처분을 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좀 불편해졌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역시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진전된 입장을 기대한다는 정도 메시지가 나가는 선에서 클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우리나라도 지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데요. 일본이 아니라 북한 피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네. 우리는 수해 복구 능력이 있습니다. 예. 하수구 배수구도 잘 돼 있고요. 또 잘한 데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장비도 많고 예. 또 여러 가지 주민들 독자적으로도 피해 지역 주민들 독자적으로도 뭔가 자발적으로 그런 복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예.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모든 걸 국가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는 그걸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나 또 물자가 상대적으로 우리도 훨씬 딸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좀 도와줘야죠. 94년 수해를 당했을 때 북한이 도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84년. 84년입니까? 84년. 죄송합니다. 아니요, 84년이. 네, 풍납동. 네. 그렇지. 네. 자, 그때는 북한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북한 수해 복구
우리가 좀 도와줄게. 코로나도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럴 때 또 조금 근데 어저께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수해 복구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면서 네. 외부의 지원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버렸다. 아이고, 네. 좀 받지. 네.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작년 연말에 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4일씩이나 열어가지고 예. 정한 방침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압박과 제재를 정면전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면전을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은 그동안에 자력갱생 자력부강의 정신으로 버틴다. 네. 자력갱생 자력부강을 선언해놓은 마당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명분상. 다만 이 소리 없이 슬그머니 갖다 놓으면 뭐니그는 척하고 그건 활용을 하겠지만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박지원 국정원장. 네. 좀 소리 없이 좀 역할을 좀 잘하고 있습니까? 박지원 원장도 그거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죠. 그래도 장관님은 아시잖아요. 아니죠. 아시면서 내가 알 정도면 소리 없이 하는 게 아니지. 그거.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장관님 좀 아시잖아요. 아니, 그 연락 채널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쪽 라인은. 네.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국정원이라고 해서 소리 없이 예산을 써가지고 뭘 자재 장비나 이런 걸 갖다 놓을 수는 없어. 네. 그러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요? 그러니까 지금 안 받게 일체 그 바깥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너무 공식적으로 밝혀놔 버렸기 때문에 통일부도 그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한다면 다만 지난번에 민간 단체가 코로나 방역 물자를 중국을 통해서 갖다 주는 것을 통일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것도 조건이 북쪽에서 누가 받는 주체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 말고 누가 줬는지 몰라야 돼요. 갖다 놓으려면 갖다 놓으라 하는 그 식이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갖다 놓으면은 뭐 받기는 하겠죠.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런데 좀 더 어려운 게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 연합 훈련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남북 관계 괜찮을까요? 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지금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것 때문에도 북한이 뭘 남북 대화라든지 교류 협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걸 극력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취소나 중단을 했으면은 그나마 우리가 그 만나자는 데에 대해서도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극력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훈련 기간 중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역사의 시계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동적인 해방 광복이 아니라 일본의 항복으로 얼떨결에 맞게 됐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일본 항복 소식을 듣자마자 외적의 항복은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장관님 그때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구 선생으로서는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광복군 독립군을 활용해서 일제를 몰아내고 일제를 몰아내고 광복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했었죠. 네. 근데 원자탄 투하로 해서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을 하는 바람에 2차 대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소련과 미군의 그러니까 전성국인 소련과 이 미국의 군사 편의주의에서 38선이 그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일본이 분단돼야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렸어요? 그때 광복될 때까지는 우리는 세계 지도상으로는 일본입니다.
그래도 아니 전쟁을 일으킨 나쁜 나라는 일본인데. 그렇지. 일본을 갈랐어야지. 독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독일을 갈랐죠. 서독과 4등분을 했는데 네? 일본의 경우에는 소련과 미국이 나눠 가져도 하등의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예, 섬나라기 섬이어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교두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대륙으로, 아시아 대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기 때문에 미국이 남쪽을 갖고 북쪽을 소련이 갖는 그런 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패전국의 일부인, 현실적으로 일본이었단 말이야. 일본의 일부인 한반도를 나눠 갖게 됐던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바로 임시정부가 힘을 못 쓰고, 그리고 남북에 있었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좀 협력을 해서 대화를 잘 이끌고 갔으면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그 우리의 운명을 좀 개척했을 텐데요. 근데 그 항일 운동하는 과정에서 독립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도권은 사회주의 사상 내지는 뭐 공산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쪽에 네. 기울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예. 오히려 이제 그런 이념적인 색깔이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고 일제 협조했던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소련과 미국이 들어왔을 때,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미국이냐 소련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합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한반도를 둘러싸서 미소 갈등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한반도에서는 아니지만 미중 갈등 굉장히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도 같습니다. 아니, 앞으로 미중 경쟁 갈등, 이것은 곧 이제 적대 관계로 승화할 거고, 예.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은 바로 미소 냉전 시대에 한반도에 남북에 미쳤던 식의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그럼 더 무서워지는 시기가 오나요? 무서워지죠. 그러나 예. 6.25 전쟁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그야말로 거의 고압적으로 강요됐던 남북 대결, 네. 이거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가 좀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때 겪었던 경험도 있고, 또 국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 의식 수준도 올라갔고,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이 미소 대결만큼 관계가 나빠진다 할지라도, 네. 한국 정부가 잘 주도적으로 그 관계를 끌고 나가면은 뭐 꼭 그렇게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손해만 보는 일은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다행입니다. 네. 장관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좀 더 힘을 써주세요. 저기 장관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뭐 광복절이고 경축일인데, 일본은 패전한 종전 기념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8.15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의 8.15는 일본이 지금 우길기를 들고 다니는데, 아직도요. 아니, 그럼 일본 우익들은 아직도 그거 들고 다니잖아요. 예. 일본의 일베들은 그걸 들고 다니지. 근데 예. 일본은 지금 어떤 기회를 노리냐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불안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일본 자위대가 해외 출병할 수 있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8.15는 다시 그들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이 아시아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희망하지만은, 네. 일본은 남북이 될 수 있으면 찢어져 가지고 예. 저희들끼리 싸우고, 네. 그래서 북한이 분란을 일으키고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벌려주면은 그때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겁니다. 네. 그걸 기다리는 각오를 다지는 날일 거예요, 그들은. 그들은요. 아무튼 일본은 한국하고
남북이 좀 화해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려고. 도움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도움이 안 되죠.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일본이 그 한반도 남북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안다면 네. 국내 보수 단체들도 네. 일본 좋게 해줘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일본이 한반도에 다시 일본 군대가 상륙하지 않도록 하려면 남북이 화해 협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각성을 좀 해야 돼요. 예. 보수도. 그렇죠. 분단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분단 상황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일본은 진짜 많고요. 그죠? 그렇지. 미국도 조금 원하는 것 같고 그렇죠.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거를 그래서 일본이 끝까지 회방했다는 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북미 관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대선 전에? 대선 전에는 어려워. 어려운가요?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을 해가지고 좀. 아니 그거는 트럼프가 지금 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남는 게 뭐냐? 예. 또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글쎄. 그런데다가 그 전에 보니까 2018년 6.12 싱가포르 회담 때 그렇게 철석까지 약속했던 것도 네. 돌아가서 실무 관료들이 발목 잡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인데 네. 트럼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이든이 되더라도 그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북핵 문제를 풀자고 하면은 정상회담 나가지만 네.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안 나갈 겁니다. 그래요. 북한이 오히려 조 바이든의 민주당과 같이 또 여기도 협상 채널을 열고 좀 준비하겠죠. 대화를 북한이. 아니, 그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바이든이 당선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핵 문제는 이미 단순한 대북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치에서 미국이 계속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먹거리가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차기 미국 정부의 그 행보는 뭐 트럼프 시대 못지않게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리라고 봅니다만은 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 돼요. 그래요. 수교. 예.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평화협정. 예. 이 두 개를 확실하게 손에 쥐어줘야만 오른손에 그러니까 왼손에 그걸 쥐어줘야만 오른손에 들고 있는 핵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예. 그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또 다른 사람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다른 사람이 될 일도 없지만 네. 지금 단계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한국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그렇지. 남북 통일 화해 협력 원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래서 국내 문제도 있고 뭐 요즘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예. 대통령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그러지만 바로 이게 통일 외교안보 문제가 잘 풀려야만 국내 경제도 네.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이 실제로 국민들은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네. 경제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도 잘 구슬릴 줄 알고 네. 북한도 구슬릴 줄 아는 그런 이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북한 때려잡기 식의 구호만 외치는 사람은 절대로 국민들한테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네, 한평생을 우리 한국의 통일 그리고 외교 안보 전략 이런 거에 헌신하셨는데 장관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건 진짜 난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그래도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서 경제를 좀 일으키는 게 그래도 우리는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경제를 풀고 부동산 투자도 그 북에다 막 하고 그러면 집값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북에다 부동산 투자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까? 저는 강남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네. 북한이 제일 싫어할 일이 그런 거예요. 걱정하는 게 남쪽의 부자들이 와서 땅 사는 거. 예.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좀 그 꿈은 꾸지 말아야 돼요. 어느 정도 팔고 그걸로 경제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결국 남쪽한테 먹힌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장관님께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외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한미 동맹이 최우선돼야 된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외교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바꿔야 되는데 한미동맹은 사실은 우리의 안보라든지 생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네. 응? 네. 동맹은 수단이에요. 네. 방법이고. 예. 근데 그 방법이 완전히 목적이고 그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의 그 국가 안보를 좀 더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다.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모든 걸 미국한테 군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한미 동맹이 결국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북한과 그 대결해도 군사적으로 밀리지 않을 그런 정도 힘이 있어요. 네.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동맹을 깨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동맹을 놔두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합니다만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돌아오면 동맹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오고 그다음에 그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이미 갖춰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6위 군사대국이에요. 예.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북한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오면은 동맹에 대한 의존도도 내려갈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동맹을 건드리는 행동을 일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외교관이나 무슨 군 퇴역 장성들의 얘기는 국민들한테 이제 안 맥혀 들어갈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당장 생각을 바꿀 수는 없고 정치작전 통제권을 찾아오면은 자동적으로 그런 그 의식의 전환이랄까 이런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날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는 동맹을 깨는 건 아니지만 동맹에만 의존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주한미군 감축한다, 철수한다. 이게 한미동맹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도 되죠. 유연하게 생각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거나 그런 것은 자기들의 그 국가이익과 관련해서 철수할 필요가 있으면은 네. 철수하는 거고 철수까지는 너무 위험하다. 감축 정도면 되겠다. 근데 감축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감축을 해도 될 만하니까 감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계산이 얼마나 빠른 사람들입니까, 미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감축하겠다 하면은 저희들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려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동맹에 대해서 엇박자 나가지도 않아요. 네. 여기서 미군이 나가면은 감축은 할 수 있지만 철수는 못 한다고 나는 확신하는 게 주한미군이 나가면은 주일 미군이 그다음부터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데 주일 미군 혼자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평양에 중국한테 반쪽 내주기 싫으면은 싫기 때문에도 그럴 리가 미국은 없죠. 네. 주한미군 철수는 못해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안 올려준다고 철수를 거쳐오는데 못해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앨리스님이 미국은 동맹관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강해져야 됩니다. 는 얘기하셨고요. 박마마님은 친일 언론과 그런 유명 인사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지금 독립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도 친일 관련된 얘기 그 수구 보수 인사들이 막 친일 관련 친미 관련된 발언 쏟아낼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그 냉전 의식, 네, 반복 의식, 네, 이걸로 그야말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게 깨지는 게 두려우니까 지금
오히려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예, 예. 합니다. 네. 국민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위안부 문제가 됐건 이 징용 배상이 됐건 무조건 일본 편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서 무너지면 자기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체제 하에서 새로운 그 정치 문화 속에서 설 곳이 없어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겁니다. 네. 전시작전 통제권 찾아오고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지금보다는 훨씬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면 뭐 친일적인 발언이니 친미적인 발언으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의 역할도 좀 또 위상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야죠. 그게 역사의 순리지. 그렇죠. 네. 너무 오래 살아남았어요. 역사의 순리지. 우리 누구누군지 좀 출석 불러볼까요? 아니 지금 이렇게 몇 명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장관님 그러니까 세계 6위권의 군사 대국이 됐으면은 그 체격과 그 힘에 걸맞는 사고 방식 철학을 가져야죠. 아직도 지금 그 역사 의식 갖지 못하고 그 수구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땅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누구누군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방송에서 뭐 그렇게까지 했다가는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면 공영방송 아니 이게 하차하고 싶어 좀. 아니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뒤에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크게 외치고 다니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복절 75주년을 맞아서 우리 아픈 광복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좀 되새겨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광복은 사실은 그 75년 전에는 그 국권을 찾는 것이 광복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국권을 찾자마자 이것이 분단이 돼가지고 완전히 남북이 대결하면서 75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네, 아직도 분단으로 7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광복입니다. 네.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서 이제 광복 80년이 되기 전에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광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남북이 주도권을 잡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국제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아마 광복 75주년을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도 광복절 그런 생각으로 되새겼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장관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산의